JTBC에서 지금 뭐 이제 저희가 단독 나왔죠? 보도가 났죠. 단독 속보가 나왔잖아요. 예. 그 김건희 씨가 뭐 윤석열 부부죠. 극우 유튜버와 교감을 했고 직접 극우 유튜버를 좀 관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JTBC에 계셨으니까 예. 이 내용을 좀 유튜버도 좀 누군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누군지는 제가 예. 못 물어봤고요. 예, 사실 예. 저는 그 전에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인가 어디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극우 유튜버들이 자꾸 제보를 한다. 윤석열이 나쁜 놈이에요. 이 자리는 아닌 거. 아 그래요? 였던 이 것 자리 같습니다. 아니에요. 예. 김건희도 나쁜 사람이고 저희는 죄가 없어요. 그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혜식 씨죠. 신혜 한수의 대통령실에서 성사명 행정관이 체포영장 집행이 될 때 여기를 막아달라라고 신혜식 씨한테 계속 얘기했다. 네. 이거를 녹취를 까면서 나눴던 문자를 까면서 나를 공익신고자, 공익제보 한 사람으로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나는 서부지방 폭동 사태의 조력자가 아니다. 그걸 거부했던 사람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극우 유튜버들도 그런 거를 많이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가 어땠어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이분들이 그러는 거는 일단 수사가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돌아섰다라고 봐야 되는 돌아섰죠. 건가요? 유튜버와 윤석열 부부와의 관계가?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와의 이분들이 관계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구구 네. 유튜버가 사실은 장사꾼들인 거예요. 유튜브에서 구구로 했을 때 최소한 몇십만, 예를 들어서 배승희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160만이거든요. 뭐 고성국 TV 물론 어르신들 중 일부가 와 이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있어라고 듣는 분도 계시지만 네. 유튜버들은 상당수는 이게 돈이 되니까 저는 한다고 봐요. 그래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하죠. 물론 안 그런 구구 유튜버들도 있겠지만 네. 그분들은 정말 이상한 유튜버들이고 상당수는 이런 비즈니스 관계에서 구구적 메시지를 냈는데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망했잖아요. 네. 계엄까지 했고 서부지방 폭동 사태 있고 또 지금 특검에서 막 수사 들어가니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제보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2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 A씨 구구 유튜버 누군지는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근데 A씨를 통해서 댓글창에 나오는데 이름이 나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더 빠르시네요. 댓글창에 유모 씨라고 본인이 씨. 직접 얘기했다고. 그 접니다라고 뭐 그렇게 나왔네요. 네. 예. 근데 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구 유튜버들에게 처음부터 많이 기댔다. 그 우군으로 삼으려고 했고. 네. 아무래도 그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성 언론보다는 요즘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이쪽을 장악을 해야겠다. 뭐 이런 계산이 아니었을까요? 그분들이 예. 무속을 많이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속을 믿으면서 뭔가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힘들이 있고 이 힘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세계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정권 초기에 이제 한 중진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윤석열의 제일 위험한 점은 너무 쉽게 대통령이 됐다는 거다. 그러면 되게 이 양반이 특이한 양반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멋대로 하고 술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그걸로는 아마 국내 탑 0.1% 찍을 텐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 역사적으로 가장 쉽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출마하자마자 8개월 만에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 경험도 없었고 국회의원 나온 적도 없었고 그렇죠. 지방선거 나온 적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 좌천됐을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장관과 갈등을 벌였을 때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냥 본인 성격이 그렇게 한 건데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의 정말 이상한 성격과 고집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 예전부터 너는 왕이 될 상이야 라고 얘기했던 무속, 판타지 이걸 믿기 때문에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오히려 그 세계관에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망상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믿어지는 게 예전에 토론했을 때 손바닥에 왕자 쓰고 왕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저러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어느 정도 그 전후 상황 관계가 좀 이해가 되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오래전부터 무속을 많이 믿었고 예전에 한 검사가 같이 일했던 검사가 보도에 다른 보도에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얘기를 한 거를 이분이 압수수색 나갈 때도 태기를 받아서 나갔다.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그런 얘기까지 누가 날짜를 증언한 게 받아서? 있고, 네, 증언한 게 있고 이 양반이 정을 많이 믿어. 그래서 김건희와 소개를 시켜준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원래 이 무정은 윤석열이 먼저 알았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동해 갔을 때 강릉에 갔을 때 강릉에 있을 때 알게 된 인연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무속 얘기를 많이 믿었는데 자기가
드라마틱하게 우리나라 근대사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럼 더 믿게 돼요. 다 이 덕분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 유튜버들이랑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있었으면은 이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나왔을 뿐인데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다라는 좀 이해가 그렇죠. 되는 거 이제 아니에요? 여러 명이 예. 근데 이런 분들 많아요. 사실은 우리 뭐 알고 있는 어벤져스 여기는 처음에 이제 친윤석열이었다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비판을 좀 어벤져스 하니까 그 못 참아가지고 당신 왜 그래 막 그래서 우리 원래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왜 그래 그러다 멀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 많이 기대고 산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어떠셨어요? 국힘 내부에서 좀 보셨을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도 한 8, 90% 동감하는데 아 그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는 본인의 성공 방정식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되는 과정은 있고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불과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고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 됐지? 아, 부인 말 잘 들어서 대통령 됐지. 아마 좌천됐었을 때 본인 그만두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 김건희 여사가 당신 왜 그만둬?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니까 그 국회 나가서도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내가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침없이 대할 수 있었지. 만약에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렵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이 좀 위축된 상황이었었더라면 조직에 순응하면서 그냥 뭐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워낙 밖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 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뭐 신경도 아마 안 쓰게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인 말 잘 들으면 내가 잘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튜버 관련해서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 그분이 보수 유튜버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돌았었던 거잖아요. 그래요? 뭐 김건희 돈을 여사의 얼마 고모라는 썼다. 분이 예. 아마 목사일 겁니다. 아이러니하네요. 목사 종교 쪽에 목사인지 뭐 하여튼 굉장히 많네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메시지를 냈던 유튜버들에게 네. 일정 정도 뭐 금전적인 지원을 그런 했었다라는 얘기도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겠죠. 아니 근데 실제로 정치인분들이랑 그 극우 유튜버 뭐 이제 국힘 쪽에서는 극우겠고 민주당 쪽에서는 극좌겠죠. 물론 그런 유튜버들과 그런 릴레이션십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습니까? 관리를 좀 합니까? 메시지에 대해서? 유튜버들에게 예, 유튜버에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 저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열심히 했잖아요. 네. 김대남 씨가 왜 논란이 됐습니까? 이명수 기자랑 통화하고 뭐 단체들 관리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곳이 근데 극우 유튜버잖아요. 뭐 극우 유튜버도 관리를 합니까? 극우 유튜버라고 뭐 얼굴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메시지를 내는 매체에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를 그렇겠죠. 합니까? 당연히. 이게 사실 민주당도 과거에 비슷한 전례가 있긴 한데 지금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저는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표적이죠. 윤 어게인을 외치는 후보들이 나름 유리한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예를 들어 투표권 있는 책임당원이 약 7, 80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다 그런 생각을 하냐? 전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약 2, 30만 정도가 될 텐데 나머지 분들은 잘 투표를 안 하고 아주 극단적인 분들만 지금 여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장동혁 의원 같은 분이 그런 분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사실은 이 2, 30만이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 목소리를 내니까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은 이분 맞추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그럼 누구냐? 이분들이 사실 전환기 씨 같은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강성 당원들을 관리하고 이분들이 투표 참여가 높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게 강하죠. 민주당도 사실은 많은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게 민주당의 이번에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이 약 110만 정도 되거든요. 110만인데 투표율 감안하고 그러면 약 60만 정도가 투표를 하는데
강성 지지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가거나 또는 뒤에는 총선에 공천을 받는 과정 여기에서도 당심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에 소구하는 목소리를 자꾸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렇죠. 앞에서 활동해주고 앞에서 소리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예. 계속 얘기하는 게 정당에서 공천을 할 때 지금 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심 80에 민심 20이거든요. 물론 여론조사도 부정확한 지적들이 있지만 너무 강성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않는 시스템. 그럼 최소한 민심 5, 당심 5 정도는 민심의 5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실제 국고에서 나가는 정당 보조금이 올해만도 1,000억이 넘어요. 그럼 당비로만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이 그 유튜버와의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김건희 쇼 유튜버의 대화를 좀 이거 보도가 된 거니까요. 그 이준석 그 나쁜 놈이라고,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라고 해요. 저는 이 보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천 전이죠. 네. 공천 전에 공천 당대표 때. 전이고 대표일 때고 어쨌든 준석이 나쁜 놈이니 방어 말라 뭐 이런 식의 지금 워딩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화관계다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네네.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은 뭐 그 선거가 있기 전에도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 시절에 나는 후보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관계의 두 사람의 관계 부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뭐 특검을 수사하는 어떤 공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는 전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관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증언이나 진술도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 이준석 대표 관련된 그 증언이나 이런 게 계속 네네. 나올 것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너무 뭐 각종의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공격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지위에 있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관련됐겠지, 당연히 뭐 그랬겠지 이런 추측성으로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은 이런 관계에서 과연 공모가 가능했겠느냐. 그리고 이런 준석이 나쁜 놈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관계에서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지휘를 하고 그거에 따라 지시를 받아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있기는 어렵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측근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이 상황들을 약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약간 팝콘각입니까? 머리도 좀 약간 그러니까. 잘하고 있네. 뭐 약간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야 이거 저 더 파봐야지 저거 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알지. 약간 사실 이런 이 상황입니까?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자신이 어떤 뭐 이 막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일일이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걸로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좀 재밌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예. 그 이준석 대표가 우리 당에서 뭐 이른바 쫓겨나는 과정 네. 그때 당시의 과정만 놓고 보면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유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을 그때 당시에 제가 기자였는데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그런 갈등은 좀 키우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화합하는 모습 보였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는 이준석 대표가 좀 억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그래요? 돼요. 어. 아니 괜히 뭐 제가 이준석 그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때 당시 사실 과거를 돌아볼 때 현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정보만을 갖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미래에서 그 과거의 상태를 분석할 때는 조금 더 이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뭐 실체적 진실들이 드러난 것을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저는 그 선거 연합이라는 체제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총선까지 패배하는 결정적인 영향이 됐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컸느냐 그렇다면 뭐 과거에 평가할 때는 대략 뭐 5대5 정도였다면 지금은 한 8대2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책임이 책임이 더 컸다. 컸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요 근래 하기 시작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계엄 뭐 아니면 뭐 저 총선 뭐 이거 예리한 질문이에요. 예리한 과정, 질문이시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젯밤에 아이 과거서부터 했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당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런 네. 생각했어요. 아 저는 좀 이게 좀 재밌을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또 우리 실장님께서 박성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이제 뉴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을 지게 되면은 사실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그렇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도 지금 특검에 조사 들어가고 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어라는 압박이 들어간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꿀잼 각입니다. 꿀잼 예. 만약 어떻게 억압했고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내보냈고 공천을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한 뭐 주술 관련된 뭐 종교 관련된 종교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그럼 뭐 무속시나 샤머니즘 정도 예, 샤머니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샤머니즘에 관련된 내용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버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대해서 그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요것도 좀 재밌게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분류를 하자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비리가 될 거고 네. 비리는 우리가 이제 반클리프나 아니면 그라프 목걸이에서 봤듯이 매관 매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비리를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라는 게 있겠죠. 연예인 협찬 같은 걸 받았단 말이야. 뭐 이런 게 계속 그렇죠. 나왔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말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사위 총리 비서실장 나중에는 정치권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주고 백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한두 개겠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폭로하고 이제 고발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고발하는 것처럼 와 국정을 이런 식으로 운영했단 말이야. 되게 허탈한 유튜버들이랑 극우 유튜버들이랑 그것도 이제 극우 유튜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이념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으로 완성돼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거죠. 쉽게 말해서 내공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네네. 되게 허접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허접한 분들과 아주 중요한 국가 대사를 논의했을 되게 우리가 알게 되면 허탈한 이런 소식들도 되게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말에 동감하는데 저도 예전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뭐 TV 나와서 뭐 시사나 이런 거 하는 분들 되게 멀리 있는 얘기고 뭐 이렇게 심지어 정권을 잡고 뭐 국회의원분들이나 대통령분도 그렇고 대단하고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냥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무 대단하게 본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 우리 현실에서 보기 힘든 현실보다 조금 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김건희 누나가 신평 변호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건희 누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했다고 전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김건희 누나가 또 다시 본인 말이 아니라고 또 부인을 했습니다. 이 상황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자 신평 변호사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뭐 건진 법사부터 시작해서 신평 변호사 이름 자체가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자 이 상황 일단은 장희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오늘은 업혀 가던가. 그러면은. 너 아까 조금 아까 업혀간다고 왜요? 했는데 지금 당장 어부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렇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안 들었겠죠. 저의 예. 시사평론가였어요. 원칙은 모르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갑자기 네. 이렇게 발 빼는 막 느낌인데. 이렇게 뭐 상상력을 펼칠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는 있죠. 네. 뭐 여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20년을 끌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다 했는데 그렇지. 근데 뭘 씌워줘요? 아니 그 감투를 아, 예. 감투를 씌워줬다고. 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씌워준 거 맞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감투를 이렇게 써. 네. 감투 이렇게 쓰잖아.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윤한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현역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 들이받는 거는 그 역사상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날의 어떤 접견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 자, 이제 난 4시간 떼었어. 우선 이제 두 분의 이 메신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국민들이 그걸 다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도 이분도 뭐 윤석열의 멘토 뭐 해가면서 5만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 신빙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뭐 반클리프 목걸이 홍콩 가서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는 걸로 다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대국민 거짓말 김건희 여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거짓말 나라예요. 그 거짓말 나라에서 들은 거를 밖에 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나 이 심평 변호사의 얘기도 어제로 그냥 끝나진 않을 거다. 지금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 가능성이 크다. 그죠? 오. 저는 근데 뭐 못할 이야기 한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이 왜 그거를 아니 한동훈은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원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친한계에서는 이 여자 정신 못 차렸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아무튼 왜 한동훈이 부인했을까 그러면? 한동훈이 사람이라면 지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기어 다닐 때가 아니라 아니 자기 챙겨준 20년 챙겨준 형님 형수가 어쨌든 다 감옥에 갔잖아요. 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김기욱 앵커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를 어릴 때 막 도와준 PD님이 감옥 갔다 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쳐도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조금 그럴 수밖에 짠하죠. 없잖아요. 예, 짠하고 짠하지. 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가서 셀카 같은 거 안 찍어 올릴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시기에 갈 수도 있죠. 음악 좋아하면. 근데 네, 저는 갈 수도 있죠. 그걸 굳이 찍어서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한마디만. 말이 도와줘. 너무 많네. 오늘 왜 이렇게 많어? 여기가. 윤석열 전 빨리 딴 주제로 대통령은 넘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한동훈도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계속해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평 변호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내가지고 변호사 접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 또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 나갔다라고 했다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부 지인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어렵게 접견 가가지고 나눴었던 말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할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 장사하는 사람인 거고 좀 괄괄하게 얘기하면 약간 뭐 사시 붙은 전환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관종인 거예요.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나왔었던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바깥에서 YTN도 하고 채널A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걸 보면 그냥 심평 변호사가 정보 장사하면서 관종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어느 이 좌파 언론인이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김건희 여사 면회를 가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사람의 스타일을 그 언론인이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보내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 사람을 보낸 그게 거거든요. 주진우 기자 아니에요? 무슨 기자라고는 출신의? 본인 스스로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판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게 뒤를 봐줄 테니까 심평 변호사야 너 저기 가서 접견을 해봐라. 아니요, 뒤를 봐주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수많은 설화를 또 가지고 나와서 이 판을 어거지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평 야 너 가서 면회 가야지 왜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부축해서 보냈다. 부축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죠. 이 사람은 관종이니까 지금 그냥. 얘기한 대로 관종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심평을 한 거예요 지금. 본인 만족. 그렇죠. 김건희도 김건희를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김 씨가 우리 건희 누나가 그 한동훈이 쿠데타를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사실 여부가 저는 참 궁금하긴 해요. 이건 요 이제- 지점에서 발끈한 것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심평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소매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그 팔이 너무 앙상하고 눈에 초점도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간 대화도 불가능한데 이런 말 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변호사 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말을 지금 발끈해가지고 좀 진실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거짓말 같아요. 100% 거짓말. 말했지 아까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바꿔가지고 덮어씌웠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왜 김건희 편들어? 이게 편드는 거. 이거 봐. 이 진영 논리에 이거 왜 이게 편들어? 빼- 이 편드는 거 빼몰려 아니야? 있으면 왜 이렇게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니 신평 변호사에서 얘기한 거지. 이게 사실 된다. 거봐. 예. 지금 우리 김기용 앵커님께서는 사무총장 되더니 좀 변했나?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저쪽에 앉았어야 됐네. 저렇게 평가하시는 건 오늘. 상식적인 평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드나? 여기. 저기도 감투를 하나 쓰더니 이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한동훈이 진짜로 그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팩트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은어법인 것 같고 네. 은어적인 단어인 것 같고 저쪽 편에 섰다. 정치 구조적으로 배신을 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네.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쪽의 선거기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성공해서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게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서천 눈밭에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야당에서는 비판 엄청 했죠. 민주당에서는. 뭐냐 도대체 당신의 노선이. 그 뒤에 7인의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이 한남동 7인에 다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 곳곳에 다 있었고 김건희 여사랑 몇 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린 내부자였는데 왜 자꾸 내부 고발을 하는 거야라는 인식을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4개월 앞두고 국힘 당직자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공천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분이 글을 오늘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당 대표가 바뀌어도 당 대표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연찬회 같은 거 하면서 당직자나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총선 전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론 보도처럼 그런 자극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이제 정권 바뀌면 이 당직자들이 사실은 대선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 해요. 네. 집에도 잘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격려해주는 자리였다. 아 격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정치 현안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무래도 당직자들 모인 거니까 네. 몇 마디 나왔을 뿐이지 그게 어떤 주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직자분이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제가 그 입장을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그냥 격려인 거지 이 정도로 약간 오버해서 주도하진 않았다. 뭐 그 참석한 분이 그렇다고 그 하니까. 관저의 그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 이게 식사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물어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화에서 전화 통화 내지는 뭐 폐쇄된 장소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공천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어감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V0인 것처럼 공천에 마구 개입한 정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아 진짜 우리 당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어조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인 거면 자꾸 제가 김건희 여사를 좀 약간 옹호한 듯한 말을 하는데 네 맞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물어봤으면 그거는 뭐 공천 개입 내지는 막 공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공천으로 이기려 했을까?
저는 국정 개입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본인이 이 당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됐었을 텐데 5만 가지의 국정 개입을 다 하고 특히나 그때는 총선 4개월 전이면 의료개혁 예. 이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 드라이브가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어요. 예. 와 진짜 저거 아무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인데 윤석열이니까 한다. 뭐 야당도 잠깐 그것에 대해서 비판 크게 안 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진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뽀개지는 상황으로 다 가고 있었고 네. 특히나 총선 바로 앞두고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자기가 어떤 이 의대 5천 명 증원 자체를 좀 물러설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상식적으로 네. 전혀 없이 그냥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총선은 물 건너갔던 거죠. 아, 그렇지. 예. 그 연관관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기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언론이 좀 장난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없지 않아 들어. 예.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구속된 피의자고. 그러면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게 그 당사자한테 유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정말 아끼는 분들은 접견을 해도 네. 내가 접견하고 왔다거나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입 다물고 있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그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거고 네. 기사가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퍼질지도 예측이 안 되고 그게 대다수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견하고 왔어 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라고 막 자랑하고 싶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진짜 아낀다면. 네, 왜냐하면 사법적인 절차에만 대응하기에도 지금 벅차니까. 그래서 정말 아끼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질 만한 민감한 이야기를 밖에다가 막 하고 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누군가가 김건희 누나를 이제 접견을 할 때 약간 그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이 팩트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액션캠 들고 들어가요. 예, 해석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이 진실 공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할 수가 있어서 보고 싶진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아우 얄미워. 이게 아우 얄밉다. 한 3년 오늘 왜 그래? 오늘 임기 3년 지나봐. 아 여기 합당하는 거야 진짜? 아우 얄미워. 말도 저렇게 돌리는 아니, 거 이게 봐. 당신은 정부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돼요. 저희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쓸어 담으려고. 들어와. 진짜 그 지금 제가 만난 게스트 중에서 정말 자기 진영 보호가 정말 강한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진영을 보호한 적은 없는데요. 상대방을 깠을 뿐이죠. 눈빛 깎았다니까. 맞은 저 눈빛 좀 봐. 초롱초롱해 또 눈빛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실명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참 실속 없는 사람입니다. 늘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꼭 친명이 돼야 돼?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그렇죠. 자기 그렇지. 소신일 수도 있는데요. 실속이 없으니까. 자 전한결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한결 씨가 이제 SNS에 공개하기를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고맙다면서 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또 이것도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일 수는 있는데 예. 이걸 굳이 막 알리는 게 김건희 여사 측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지금 변호인들만 접견 가능하니까 예. 법조인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온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내가 접견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다라고 예. 절대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가십성으로 보도를 막 쏟아내는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막 알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이게 진짜 그 두 분을 생각한다면 가서 접견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좀 드리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지금의 또 언론 지형도 뭐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게 과연 두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 고민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저거는 되게 좋은 조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장희찬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김건희 씨가 만약에 본인한테 네, 네. 나 접견 한 번만 네, 와라라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요청이 왔다. 오면 네. 요청이 오면은 조용히 가지. 조용히. 본인은 조용히 가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리겠죠. 안 알리겠다.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연락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적은 없고. 접견 요청을 받았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 청문회 온 줄 알았어. 지금. 저렇게 해야 돼. 네, 진짜 없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요청이 개인적으로 오면 올 수도 있죠. 조용히 가서 뵙고 네. 위로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거나 기사화는 안 시키겠죠. 그래 그게 보통이죠. 그게 도움이 왜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또 돕겠지만 네.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법 방어가 최선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는데 이 뭔가 뉘앙스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 그게 피의자한테 대부분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의리가 있다면. 근데 저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변호인들이 전한길 씨에게 연락해서 여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심평 그 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하고 있고 본인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것이 유튜브에 따봉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돈벌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우파 이 본인 스스로는 아스팔트인데 이 무너져가는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당연히 조용히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김건희 씨한테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변호인들은 지금 당장 말려야 됩니다. 근데 안 말릴 거예요. 못 말려요. 안타까운 게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는 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참 많지만 아니, 뭐 관종도 참 많아요. 이름이 왜? 이름이 심평이라는 이름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아니 성이 근데- 신이고 이름이 평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으면 평범하지 않아. 김기욱도 사실 그렇게 흔한 인물. 그래요. 김기욱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름 김기욱입니다. 아 근데 김기욱은 되게 멋진 이름 아니야? 난 되게 이름 멋지다 생각했어. 상대적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저 어찌 보면은 건진법사, 심평, 김기욱 요 정도 라인이라는 건가요? 건지는 그 법당 법사 그 법사 명이고 네. 원래 전정배 씨잖아요. 전정배.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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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예. 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전 대표에게 배신감을 토로했다. 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것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 좀 제가 맞을 시동 좀 차례인가요? 거나요? 예, 부릉부릉하나요? 또 속에서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계엄 사태는 없었다. 그럼요.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었으면 비상계엄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럼요. 한동훈이 비상계엄 유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야당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무리 특검하겠다, 뭐 국조하겠다라고 얘기해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이 있고 여당이 한뭉터기로 뭉쳐 있으면 100석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제2요구 방어가 가능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방어선이 깨졌죠? 한동훈 전 대표가 알량한 그 8표를 가지고 이탈표를 만들겠다라고 협박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막판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은 당원 게시판 이슈로 수세에 몰리니까 이런 식이면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다가 공공연히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상계엄 책임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알려진 바로 민주당의 입법 폭거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 전에 민주당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안 뺏겼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했었던 근데 일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전 대표 선거를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때 선거를 친 건데. 예. 아니 그때 충분히 저희가 어필할 만한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민생토론에 제가 아니 근데 그때는 대통령이 좀 아유, 갑자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호주 장관 뭐 저 대사 보내고 이종섭 전 황상무 씨 이야기도 좀 있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출국 금지 조치가 법무부 장관 결재권이에요. 한동훈이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모르고 MBC 기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낸 아니 게 그때 총선 시발점이었어요. 때 한 번 네. 정도는 역전했었어요 국민의힘이. 그래서 바람 탄다라고 얘기했다. 그때 그것도 갑자기 황상무 의료개혁 씨. 가지고 저희가 그 네. 저관여층들의 표를 가져왔던 건데 한동훈이 말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종섭 황상무 뭐 악재 맞죠. 저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악재가 없었나요? 뭐 양문석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되게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아니 예. 민주당은 자기 악재를 숨기고 어떻게 다른 이슈로 묻으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보다 자기가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이종섭 황상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죠? 막말로 황상무 무혐의 나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도 대사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만까지 거치는 공인 중에 공인이에요. 대사로 피고인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게 도망갔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형용 모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당이 설명을 해야죠. 잘못된 의사결정이었지만 더 전파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자가 발전하고 확대 재생산을 한 건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저희가 민생토론회 같은 좋은 기획들 다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기획을 주도했었는데 그때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미성년자들 술 담배 잘못 팔았을 때 1차부터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문 닫으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 3개 부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바꿔버려서 이거는 한 매체 조회수만
800만 회가 넘게 나왔을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저희가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한때 저희가 역전 가능성까지 나왔던 거예요. 맞아요. 막말로 한동훈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170석 얘기 나올 때 한동훈은 인기가 없어요. 다 정권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 만든 호재를 본인이 자가 발전으로 우리 치부를 자기 입으로 들추는 방식으로 해서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총선 말아먹은 건 한동훈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때문에 총선 졌다? 여의 전제부터 전 동의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선 말아먹었으면 좀 자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당대표 나와가지고 당대표 되자마자 8명을 이탈을 시킨 애 만에 대통령이 안 그래도 민주당에 그런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있었어요. 30차례 줄탄핵과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왜 내부 총질만 했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몰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당연히 그 원인 제공한 한동훈도 책임이 있죠. 근데 왜 남들처럼 얘기를 합니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한동훈 한동훈 보내줘요. 한동훈 대표님한테 이 방송 좀 보내줘 제발. 들어야 왜 돼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정책도 얼마나 무식한지 무슨 자영업자 예. 육아휴직제를 하겠다. 배신을 했는가가- 온누리 상품권 10조를 뿌리겠다. 예. 뭘 알고나 얘기를 하든지. 이게 주제가 아니라 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아직도 생각할까?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대변인님께서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쌓인 게 많아서 그렇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럼요. 제가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이 정도의 감정을 느낄 정도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거 많죠. 그런데 전 옛날에 그 강성범 선배 후다맨 보는 것 같았어요. 제 한동훈만 나오면 예, 인내심 발휘가 안 돼서. 한동훈은요. 계속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디올백 잘못했죠. 그럼 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좌파 진영에서 심지어 서울의 소리에서 MBC가 보도를 못하니까 서울의 소리를 와가지고 그거를 보도를 했을 정도로 그건 취재윤리상의 문제가 있는 사건이었어요. 잘 아실 거예요. 몰카 범죄예요. 그거는.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도 언급을 못하는 거를 왜 김경률 씨를 비롯한 한동훈계가 왜 자기 입으로 먼저 끄집어냅니까? 다 묻힌 이슈를. 자폭이죠. 자폭.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것은 토론이랑 똑같아요. 제한된 시간 동안에 올바름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대중을 설득을 할 수 있느냐, 레토릭을 구사하느냐가 선거인데 우리 편 잘못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게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아마추어들에게 선거를 맡긴 게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예요. 그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선거를 잘못 이끌었으면 자기 반성을 해야지. 네. 선거 끝나기도 전부터 누구 때문에 졌다, 뭐 의대 담화 때문에 졌다. 유일하게 지난 총선 때 저희 호재가 의대였습니다. 90대 10이 나왔던 이슈가 의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마저 여당에서 정부의 핵심 정책을 여당이 일주일 전에 반대하고 나서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일단 끝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총국들이 펼쳐지니까 네, 당연히 선거 지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배신감을 토로했는데 그 배신감 다 토로하는 게 한동훈 맞다. 때문이다. 네.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한동훈 게 때문이다. 맞다. 이게 다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전 대표 때문이다. 불난집에 한번 토치 기름 좀 한번 부어주세요. 기름 한번 예, 붓자면은 네네. 무슨 일단은 정치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초반에도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민주국가의 그 정치 운영 원리는 이당치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시각에서 한동훈은 뭐였냐 여기서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거 검찰의 기준, 자기 검찰 때 있던 후배 기준으로 저 사람을 봤다. 저는 비극의 시작은 여기에 있었다. 너무 후배로만 봤다. 그럼요. 집권 여당의 질서 안에서 존중하고 그 안에서의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맞아요. 과정을 네. 너무 아마추어처럼 했다. 왜? 그것도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정치가 뭘까? 식견이 뭘까라는 것을 보면 나와요. 전두환 보고는 정치는 잘했다. 요 정도의 식견, 요 정도의 정치 감각으로 이 거대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삑사리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당정 관계. 약간 좀 부하직원으로 본 거죠. 그렇죠. 시작부터.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말 안 네. 들으면은 까고 그 검사 말을 안 동일체의 들어? 원칙을 아직도 내면화시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을 그랬던 것 바라다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뭐 수평적인 당정 관계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나타났다. 막 찾아가갖고 뭐 인사하고 90도 뭐 폴더 인사하고 뭐 이런 굉장히 나쁘끄럽고 보기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 것은 거기서부터 생각에서 출발한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하는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건희가 그래도 윤석열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조금은 아니라 뭐 요새 뭐 평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이 사람은 그래도 깜빵 안에 있으면서 한번 반추해 보는 것 같아요.
이 정권 그러니까 나의 정권이 왜 실패했느냐를 나의 정권.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의 정권이라고 생각을 이게 한다. 기본 시작은 그렇구나 그 관계 한동훈에서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완전 불구대천의 원수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반추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두뇌는 어찌됐건 이것이 뭐 전언이긴 하지만 그거 있는 그대로 뭐 받아들인다라고 네네네. 하면 근데 우리 윤석열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밥 그리고 뭐 에어컨, 더위, 빤스, 러닝, 병원 막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서 확실히 김건희가 배후에서 지난 정권을 조정할 만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 역학관계 속에서 윤석열이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런 것이고 그 위에 김건희가 있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봤을 것이다. 그렇죠. 더 아래로 봤을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이 보는 거. 말을 안 듣네. 그렇죠. 이렇게. 예. 오빠 제 말 안 듣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그래서 들어올 수도 시작은 있죠. 그렇다. 네. 그러니까 뭐 그것을 부인하는 순간 나중에 저는 해석에서 많은 부분이 꼬일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많이 하는데 윤석열 씨가 한동훈을 바라보는 시각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윤석열 씨는 전체적으로 당 자체를 굉장히 자기의 하부 이런 세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총장이었던 것 같아요. 보게려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이준석 당대표 내쫓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당대표를 그러네요. 내쫓다 보니까 거기 그 자리에 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제가 가면 잘하지 않을까?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이준석을 내쫓고 나서 아마추어들이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고 앞에서 말씀하신 저 박민영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많은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여당이 그런 식으로 정부와 각을 세워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진짜 정치를 진짜 잘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아니면 네. 본인의 다른 제가 봤을 사적 때 감정 때문에 그랬는지 두 분 다 몰랐던 둘 것 다 같아요. 몰랐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검찰의 최정점에 있던 그냥 정당의 사람들이 생활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네. 선출직도 안 해봤지, 선거도 안 나가봤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 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이 제일 엘리트로만 살아왔다 보니까 내 말이 무조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런 비극적인 결과로 나왔다고 봐요. 제 말에도 많이 동의하시는데. 야, 그럼요. 예,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당연히. 그 윤석열 이제 후보가 처음으로 국민의힘 왔을 때 이준석 대표를 진짜 내쫓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여쭤봐도 돼요. 이준석 대표 내쫓는 건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봐요? 뭐 일단은 사실 네. 그 정당인 생활을 오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제가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 정권이 내가 몸담고 있는 걸 떠나서 난 국민의힘 정권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든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대비실 나올 때는 나 검찰 관료 교수들 뒷바라지하러 들어왔나? 이 말까지 하고 전 나왔을 정도로 좀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사안을. 그러니까 근데 윤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약간 그런 특성이 있어요. 특수부들 특징이 정보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컨트롤하려고 하는. 근데 일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뭐 그건 이제 그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처음 이게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한 것도. 그 입당 논의를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는데 그 정보가 특정 언론사에 새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가 말하지 않은 정보가 내가 왜 통제되지 않는 선에서 흘러나가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금 위화감을 많이 느꼈고 아마 그게 좀 관계 단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선거 때도 여러 가지 좀 갑론을박들이 있었고요. 네네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시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가 됐잖아요. 집권을 그렇죠. 했으면. 그럼 네네. 여당 대표라고 하는 것은 국정을 뒷받침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좀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국정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느낌보다는 당 개혁을 하겠다. 여전히 좀 윤핵관들에 대한 그런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요 적대적인 지금 한동훈계가 마치 개혁과 반개혁 세력을 나누는 그런 식의 프레임을 전 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투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 대표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뭐 올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했더라도 그걸 말을 네.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그럼요. 그 같이 맞춰갔어야죠. 말을 듣지 네.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축출 사건은 전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표현을 거고요. 해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감정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이제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게 진짜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라는 게 사실은 당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이
존재를 하면서 자기라는 사람이 선택이 돼가지고 오는 건데 윤석열 씨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대통령 감이니까 그냥 여기서 빚이 없다라고 국민의힘이 생각했어요. 없었으면 당의 빚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됩니다. 절대로 무소속으로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되나? 죽어도 안 되죠. 국민의힘이란 당이 있었으니까 된 건데 그렇다면 그 당의 당 대표 자기보다 먼저 선출이 됐고 나이가 어리고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치 경험이 훨씬 뛰어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갈 생각을 해야죠. 어쨌든 자신이 검찰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정치해 본 적 없잖아요. 얘기를 들었어야지. 근데 그런 얘기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요 남들이 잘못 가는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안 듣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근데 그걸 또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걸 대화로 풀고 차라리 자기 잘하는 소주나 먹으면서 좀 풀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쫓는 방식으로 했던 건 매우 잘못된 네, 선택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짧게. 네네.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하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신당 관계자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위로의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역사적 철학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향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적대적 보복 이런 복수 감정으로 일단은 정권을 잡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위로드린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로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도 아니죠. 그게 사실 팩트니까. 대통령실 인사권의 상당 부분을 김건희가 틀어지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 다 거기서 막 빡빡 채우면서 아까 대변인 말씀했지만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민주당 때문에 대통령 된 거잖아요. 아니 뭐 또 그렇게 사실- 말씀하시면은 제가 조국 그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하고 뭐 그다음 저기 뭐야 그 법무부 장관 그 추미애 장관일 때 그렇게 하니까 국민적으로 인기가 올라오니까 국민의힘에서 할 말은 아니죠. 아이고 그 저분 아니, 대통령 후보로 저- 해야겠다 그렇게- 지지도가 높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저는 뭐 반 정도는 동의하는데 그 왜냐면은 예. 그 안에 이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 수사 그 정지 작업 그러니까 차후 행보를 위한 정지 작업이 꽤 빨리 시작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월성 원전 수사 사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 사건이라든가 이 정권과의 약간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수사들을 이렇게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미 그냥 준비를 하고 있었다 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물론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런 사람의 내면과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간파하는 건 사람 마음 간파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급속하게 이렇게 그 성장시켜 줌으로써 저 사람에게 일정 정도의 플래시보 효과, 뭐 날개를 좀 붙여주는 뭐 그런 효과들은 뭐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결정적인 건 그냥 자기가 준비하고 부인하지 했던 거예요. 없앴구나랄까 거기만 듣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 입을 다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한 얘기라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예. 주제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서 예. 그러니까 민주당 때문이 맞아요. 왜냐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그 민노총, 윤석열 때문인데, 뭐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지금도 이재명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노총 간부 출신이 장관하고 무슨 민변 출신이 후보자로 나오고 이런 지금 막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들이 있었어요 국민들께서. 그래서 86세대가 기득권화가 됐고 이 기득권화된 86세대를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좀 강단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던 그때 겁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네. 태제와 안티태제가 있는 것이고 원인 제공은 민주당이 한 것이고요. 지금 그 실수를 답습을 하고 있어요. 정교조 출신 지금 교육부 장관 과거 얼마나 많은 막말들을 했는데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번 정권을 잘 운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잘해야죠. 무조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과거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또 네. 아니잖아요. 네네. 또 앞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대로의 연구와 지금 치열한 과정,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얘기할 알겠습니다. 예정입니다. 요 문제 플러스 사실 정권이 바뀐 이유는 부동산이었죠. 예. 근데 이 부동산 문제도 잘 뭐 정책이야 워낙 못하는 게 상수라서. 예. 죄송합니다. 제가 투자자라 자꾸 이쪽에 관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김건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이제 구속 후에 첫 번째 소환 조사를 했는데
소환 조사에서도 아니 얌전하게 좀 갔으면 어떻게든 끌려갔으면 이제 좀 잘 진술하고 검사에 좀 협조를 좀 해야 되는데 진술 거부권을 좀 행사했다고 합니다. 조사에는 임하면서도 진술은 거부한다. 이거는 무슨 또 전략인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하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네.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진술할 수가 없는 거야. 저거 내가 했나 안 했나 헷갈리기도 말했다가 하고. 이상해질까 봐.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에서 뭔가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특검 처음에 조사 받았을 때 서희건설에서 목걸이 이거 사준 거야. 막 이거 증거 자료 내니까 당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섣불리 뭔가를 얘기했다가는 되치기 당하겠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한 두세 번까지는 네. 특검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물어보는지 뭔 증거를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탐색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뭘 김건희 여사예요, 그냥 김건희지. 김건희가 그러면 조사에 임하는 자세, 올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다 얘기하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해야죠. 아니 이렇게 된 마당에 뭐 숨길 게 뭐가 더 있겠어요. 뭐 어차피 파면 나올 거밖에 안 남았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끝까지 이렇게 뭐 진술 거부하고 하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재판 안 나가고 수사 협조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쌍으로 둘 다 이제 헛짓거리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뭐 이미 밝혀진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의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로이님께서 2만 원을 또 후원해 주시면서 장성철 소장님, 장성철 소장님, 경찰청. 한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기자님 왜 이렇게 놀려요? 아니요. 아니 좀 재밌었어요. 방금. 재밌었어요. 장성청 하시죠. 장성청장님. 이름 바꿔요? 네. 이름을 바꿔. 네. 우리 장소영님 응원해 주시면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이 오늘 10시 김건희와 김혜성 그리고 건진 법사를 대동해서 대질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내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봐가지고 알아요. 딴 분들 안 받아보셨잖아요. 그 경험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안 받아봤어요. 네.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같이 부른다라는 거는 100% 대질 조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런데 본인들에게 물어봐요. 대질 조사 하겠냐. 근데 거부한다 그러면 또 대질 조사를 못 해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러서 유리한 쪽에서는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합시다라고 할 거고. 아씨 이거 대질 조사해가지고 내 뽀록 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해요. 불리한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하려고 하고 물어는 보겠지만 당사자들의 거부로 대질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은 건진 목사님 우리 얘기 좀 나눠봅시다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특검에 어쨌든 지금 진술을 받는 압박 전략인 것 같아요. 3명을 불러놓고 예를 들면 김예성 씨나 건진 법사는 대질을 하겠다라고 김건희한테 얘기를 하겠죠. 하시겠냐? 김건희 안 하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복잡해지겠죠. 예를 들면 김예성이 왜 베트남에서 들어왔지 갑자기? 근데 왜 나한테 뭔 진술을 했지? 뭔 진술을 했지? 나한테 왜 엄청 초조할 것 같은데. 대질을 하니까 이거 자체가 특검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지만 그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를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죠. 뭐 대질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저는 뭐 사실 김건희 여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진술 거부권 행사는 사실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시비 걸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진술 거부도 하는 사람이 대질 신문 하시려고 그러면 당연히 안 한다 그러죠. 그러겠지.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던데 특검이 지난주에 이제 목걸이 가지고 이제 크게 해먹었는데 이제 메뉴가 당분간 좀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뭐라도 기사를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에 흘리던데 굳이 뭐 이런 수사까지 흘려야 되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뭐 김건희 여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선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저도 진술 거부를 했거든요 그때. 네. 그런데 본인도 하셨구나. 옆방에 와 장창청 회장. 네, 옆방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아. 진술을 뭐라고 했을까? 나에게 불리한 거 했을까? 그럼 이런 그런 거 생각도 했을까?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이라도 내가 말을 할까? 그렇지 맞아요. 지금은 그냥 사실대로 먼저 얘기를 할까? 아.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압박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작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에 태우는 거죠. 저쪽 열차는 출발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넌 부딪힌다라는 게 되는 거죠. 피해라, 예. 피해라. 나이스 비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유가 좋았어. 예. 달리는 열차를 마주보고 달리기 했다라는 걸 고지해 주는 거죠. 김건희 씨 근데 약간 변호인단 보면 허를 찔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할 때 반클리프의 진품이랑 모조품을 모두 확보했다라는 게 당일날 12시쯤에 처음 특검이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사실 이제 어떤 사람도 김건희가 어떤 캐릭터라도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말들이 완전히 부정당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면 사실 멘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수치심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좀 한번 무너뜨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지금 이종호 씨도 그렇고 김예성 씨도 그렇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특검 별건 기소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클리프 하나만으로도 지금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김건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상당한 이제 말하자면 압박감이 되고 아마도 전략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비리를 어떻게 대응한다, 개인 비리는 어떻게 대응한다, 권력형 비리는 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다 미룬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큰 틀에서의 전략 기존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반클리프 목걸이가 뭐 그거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말하자면 김건희가 지금 이렇게 진술에 대한 게 무너졌고 그 상황이 굉장히 커 보이고, 그러니까 와서도 진술 거부하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흘러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건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뭔가 이거를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연구할 것 같은데, 가장 현명한 태도는 협조죠. 협조해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말하자면 다 말하는 거죠. 뇌물을 알선수재로 바꾸고 어떤 거는 증거가 네가 범행을 저지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이건 처벌 안 할게 뭐 이렇게 빼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최소한의 처벌만 요구하는 게 김건희 입장에서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윤석열은 어차피 내란이랑 이거가 되면 뭐 양형을 깎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혐의에 따라서 양형을 달리 갈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합리적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평론가의 입장과 김건희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평론가 입장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실직고 해라. 그게 맞는데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수의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를 제가 작성도 하고 조사도 받아봤는데 경험에 의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 꼬여. 진술 조서가요. 앞에서 막 뭐 물어보다가 뒤에 또 가면은 비슷한 거를 뭐 단어만 다르게 해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진술에 여러 가지 부적절함, 모순된 거를 잡아내가지고 그냥 공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얘기만 듣고 있다가 그냥 형량 때리면은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변호하는 게 가장 현명한 태도가 아니냐.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네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혹시 받으러 가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조서 받으러 가시면. 나중에 혹시요? 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혹시 만에 하나.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저는 절대 없을 것 같고 너무 쫄보라서. 자, 어쨌든 뭐 그 윤건희 부부가 지금 둘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두 사람의 특권이 제한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단독 잡견장 사용이 제한이 됐다. 단독 잡견장 사용이 제한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두 사람이 이제 따로 특권을 또 이용해서 만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특별면회라고 하거든요. 변호사들. 그래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변호사들이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소파도 있고 저 거기 가봤거든요. 소파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편해요. 좋은 곳이군요. 차도 안 가보셨어요? 특별히? 경험이 없죠 우리는. 갈 일이 없죠. 특별면회는 왜 말이 가지 않나요? 아니 일단 거기에 만나러 갈 분이 제가 없어요. 지인이 없어. 거기에 만나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 없네.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는 이제 무슨 플라스틱 판, 투명 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 이제 에어컨이 있나 하여튼 그 편한 상황에서 변호인들을 접견하고 만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호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일반 접견을 하면 굉장히 눈치가 보인대요. 오래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 기다리고 있고 막 옆에 하는 얘기도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분 예, 특별 접견 때랑은 달리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사실 옆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이러면 구치소 내에 어떤 소문도 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윤석열이 변호사 만나서 이런 얘기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소문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은밀한 얘기를 하기가 사실 어렵고 그러면 사건 관련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또 사건 관련된 얘기만 할 것 같지 않잖아요. 앉으면 일단 15분 자기 신세한탄 시작할 것 같은데 너무 덥고 막 이런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결국에 이런 그 제한 조치가 필요했던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특혜가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뭐 핸드폰을 이제 반입하게 했고 뭐 사용했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그동안 본인은 건강 때문에 나는 재판도 못해, 뭐 수사도 못했지만 그동안 너무 접견을 많이 했던 것도 드러났고, 심지어 그 접견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한 특혜 혹은 뭐 편법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은 당연히 필요했다라고 봐요. 그래도 전 대통령으로서의 좀 예우를 지켜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뭐 너무 예우를 많이 해줘서 그런 거죠. 우리 속담에 매를 번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저는 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정행정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뭐 속옷저항이라고 불리는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국민 한 명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법감정에서 사실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본인의 매를 벌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본인 매를 벌었다. 알겠습니다.